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식 앞두고 만난 약혼남의 친구들을 보고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제가 33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무량태수처럼 있자 저희 부모님이 애 같아서 만나라고 성화를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파혼을 결심하게 된 남친입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만나라고 해서 만나고 결혼까지 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서 위로 오빠 둘이 모두 결혼한 지 꽤 되었거든요. 부모님 나이도 꽤 있으시고 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집 가라고 하도 애를 태우시니 그 성화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저의 절친 2명도 아직 미혼이라 꽁짝이 잘 맞아서 외롭지도 않았고 직장도 짱짱하고 부모님 집에서 편히 밥 얻어먹고 차곡차곡 적금 통장 불려가며 한창 재미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별로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혼한 회사 언니들 보면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짐짝인 것 마냥 빨리 결혼을 보내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전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2 오빠들이 있어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 최대한 부모님의 노후를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시집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노력은 해봐야죠. 사실 그동안 부모님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들은 다 좋았어요. 그 중에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의 남친이었습니다. 남친은 나이가 저보다 1살이 어렸는데 4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서두르는 터라서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남친이 계모임 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계원이 모두 12명이라고 했는데 계속 참석하는 숫자는 1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주로 회사 내 같은 기수들끼리 하는 계모임이었습니다. 결혼한 계원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었죠.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이라서 계원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함께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 첫인사는 자리라서 나름 신경 써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친 따라갔습니다. 다들 미리 와서 저희네 커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부가 동반으로 오시는 분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결혼을 다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반갑게들 맞이해 주시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니 보기 좋았어요. 여자들끼리도 통성명하고 결혼 축하도 미리 받고 저희 커플이 그날 모임의 중심이 되었었죠. 식사를 마치고 2차를 호프집으로 이동했어요. 2차부터가 이 계모임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총무인 듯한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면서 절대 빠지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멋모르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오늘은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 봐달라고 계혼분들에게 말을 해서 도대체 몇 차까지 가길래 그러나 하고 옆에 있는 계혼의 와이프 한 분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적당히 2차 중간에 빠져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세고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적당히 눈치 봐서 조용히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저랑 함께 가자고 약속했었네요. 결혼할 남친 계모임에 처음 신고식 하는 자리에서 눈치 없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커플을 가운데 앉혀두고 어떻게 만났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결혼은 정말 하는 것 맞냐고 등등 농담 섞여가며 재미나게 질문들을 해주고 받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소맥이 2바퀴 돌았는지
술에 약한 남친은 얼큰 취해 있는 듯 했어요. 남친은 맥주 500cc 반 잔만 마셔도 취해서 쓰러져 자는 사람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개원 친구분들이 결혼 앞두고 축하주는 마셔야 한다면서 자꾸 권해서 소맥을 컵 2잔이나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꽤 걱정이 되었었죠. 저는 원체 술에 강해서 웬만해선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자 돌아다 보니 함께 분위기 봐서 빠져나가자던 개원 와이프분은 어느새 이미 가고 없었어요. 대충 남자들끼리 술 마시라 하고 가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술이 약해서 이만 함께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일어날 참인데 총무란 분이랑 해서 모두들 극구 안 된다며 오늘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 주인공이 벌써 빠지자며 안고 없는 찐빵꼴이라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끝까지 가두셔야 한다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남친은 이미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아서 놔두고 혼자 일어나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있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남친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술을 다른 잔에 버려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더니 기원 중에 한 분이 농담도 섞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친이 결혼할 여자라며 신고한 게 이번이 3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은 나이도 어리고 정말 이뻤는데 왜 3번째 분은 영 아니라며 남친에게 그동안 솔로로 오랫동안 있더니 여자 보는 눈이 떨어졌는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놀랐어요. 개모임에 처음 인사로 온 결혼할 친구 약혼녀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술이 거나해져서 우스갯소리 한다 쳐도 조금 불쾌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의 연애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리얼하게 늘어놓는데 거기에 있는 개원들이 하하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제가 남친 만나기 전에 남자를 몇 번 만나느냐, 어느 성까지 갔었느냐는 등 아주 디테일하게 취조하듯이 질문을 해대는 거였어요. 술이 얼큰 들어가면 다 개망나니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좋은 꼴 못 보겠다 싶어서 남친에게 가자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저것 보라면서 토라져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테이블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다뇨. 기분이 팍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친 회사 동료 친구들인데 참자고 했죠. 처음엔 불쾌했어도 재밌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고는 어느 정도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취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놀라하고 지금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둘러봤더니 이미 다른 와이프들은 가고 없었습니다. 남친이 술에 취해서 반수면 상태인데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부축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걸 도와주지는 않고서 계속 웃으면서 힘도 장사라면서 남친이 결혼하게 되면 맥도 못 추겠다고 큰일이라고 농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큰 소리로 다 들리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개원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얼굴은 못생겼는데 힘은 장사네 카카 라고 했어요. 갑자기 스템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친을 부축해 가고 있다가 냅다 던져버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얼굴 못생겼다 란 말인데 너 오늘 잘 만났다 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새끼냐? 이제 금방 입 놀린 놈 했더니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난데요? 왜요?
하며 재밌다는 듯이 손 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있는 물컵과 먹다 남은 맥주잔을 들고 가서 냈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개뼈따구야. 술 좀 깨라. 그리고 술이 취해서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남친 사진을 찍어서 남친 어머니에게 보내서 개 망나니 아들 여기 있으니 챙겨가세요 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예상 밖이라는 듯 농담으로 한 건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자기네들끼리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집 사장한테 500cc 여러 잔과 얼음을 왕창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열불나서 한잔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개 뺐다고더라.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번 박자 하고 남친 포함해서 너저분하게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제 태도에 어리벙벙한 상태로 쳐다보더라고요. 술 깨라고 얼음 섞은 맥주잔 3개를 다 부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개 망난이더라. 그래, 생긴 대로 해주니까 좋으냐? 니네들 각오해라. 내일까지 내 기분이 안 풀어지면 니네 회사 게시판 폭발시킬 테니까 각오해.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도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으셨는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으신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통을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음 인사하는 동료 친구의 약혼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수준 낮은 건지, 아니면 남친이 자기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쇼하는 건지 의문이더군요.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누구 하나 저한테 사과하는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전화했습니다. 대리를 불러서 왔는지 남친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까지 퍼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난다면서 아마도 친구들이 농담 삼아 그랬겠지 하면서 넌 참 이상하더라. 못생겼다고 하면 어째서? 네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자격지심에 피의식까지. 피곤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보면 그물에 그나물이니 똑같은 놈들이네. 망나니 같은 네 친구들 보니까 앞날이 훤하다. 니도 결국 개 망나니 새끼였어.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돼서 다행이네. 이래서 결혼은 서두르는 게 아니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 네 볼 일 없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도 오지 않더군요. 인성이 저렇게 똥같이 처먹었으니 회사 동료 친구란 것들도 대먹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여차여차해서 파혼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결혼말 꺼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아무도 사과 전화를 한 사람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제 예상대로 남친 회사 지점 홈페이지로 폭파시켰습니다. 이런 똥같은 사원들을 둔 똥같은 회사, 이런 기업 문화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각성해라 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여자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똥같은 회사에 기업 문화의 실태를 고발한다 는 문구로 해서 술 취해서 해롱한 상태의 남친과 망나니들 친구들 사진을 사건을 개요와 함께 올렸습니다. 한참이 되니 내 전화에도 불이 났는데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 받지 말라고 했고 당분간 모른 척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남친이랑 개모임 기수 친구들이 함께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술김에 실수했다고 했어요. 그래? 당신네들 술김에 실수한 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 올렸다고? 돌아서 욕할 사람이네. 어디다 술 먹은 핑계를 대시는 거죠? 지점장 모시고 오세요. 당신네들
혼낼 수 있는 사람 모시고 오라고요.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며 자기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해 있는 줄 헤아리지 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입만 아프니 너네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원교육 잘 시키겠다는 말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습게도 지점장은 끝까지 와서 사과하지 않더군요. 보수적인 답답한 기업에서 지점장이 직접 와서 사과할 리는 없죠. 그 일로 오히려 저는 진상짓하는 남친의 약혼녀로 회사에 널리 알려진 모양입니다. 썩어빠진 회사에 기업 문화가 윗대가리가 잘못되니 아랫물도 따라 썩는 것 아니겠어요? 기껏 부장인지 누군지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비디오였습니다.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한 걸 가지고 게시판을 불락했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뻔했습니다. 남친은 얼마나 회사에서 상사들한테 여친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불상사를 냈냐고 혼쭐 났겠죠. 이 정도면 됐다 싶어 못 이긴 척 게시판에 글을 내렸습니다. 안 됐다 남친아. 그러게 말을 잘 했어야지. 자격지심이니 피해의식이니 앞으로 입맛에 맞는 여친 만나면 말 이쁘게 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할 뻔한 남친과 파혼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지심에 미친 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한 결혼 탓에 큰언니는 4년 되었고 작은언니는 6년 되었어요. 그런데 두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신일인데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이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 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부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핑계대고 말하느라 힘들었고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오겠다는 둥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길래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토요일 점심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떠봤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돼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는 올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애들 챙겨서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한 잔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않을 테니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 손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순 없지만 자기보단 형님들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지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이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일 모임 가자고 하니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거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내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친정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아님 진짠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진심이라면 네가 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후다닥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두자고 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인 일체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네가 네 거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모두 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육아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남편 소식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있다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제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끊었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남편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알만한 내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 장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국밥하지 않는 남편을 어찌 믿습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소홀하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참 맘도 편안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내다봐 달라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퇴근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니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인 지가 회사에서 뛰어가면 될 일을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자식 아닙니까? 일이 무엇이 중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못 달려간답니까? 그게 저 믿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시누이도 굳이 올케가 회사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개자식이 이놈의 남편 새끼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 자리에 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전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했고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안 오더라고요. 전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오빠가 따로 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내다본다고 저보고 지독한 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인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친정언니 집 근처로 이사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과 적금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언니 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하니 당장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거나 따로 국밥 하자던 남편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장애인 네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라. 혹시 아니? 장애 심호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 엑스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받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모 공립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해서 분양도 하시고 수산물 도매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줬던 식당분에게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못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던 나를 부모님께서는 늘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었죠. 외국에서 혼자 적응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다는 집 아들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 끼워주며 언약식 떨 만큼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 남친의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 만나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으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감이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자기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도 무릎 꿇었어요. 먼저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더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남친과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서 힘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래저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공립대학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했습니다. 제가 서른이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하시며 선보라고 강요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싫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7급 교육 직렬 합격해서 초임으로 온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에서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집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희한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별종인 것 마냥 생각되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상식적인 것에 도통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곤 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때묻지 착한 순수함이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린 매일처럼 서로 전화를 붙들고 그날그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하건만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전무해서 쏙맥같이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던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패션에 1도 관심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곤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자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항상 제가 운전도 도맡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집기류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남친을 저희 부모님께로 인사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은 나이인데도 연하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과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의 명언을 봐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예비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손질된 장어부터 해서 두 분에게 옷 선물도 해드렸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5살이나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었죠. 요새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리고 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이라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니만 안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는데도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더니 다짜고짜로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시는데 살짝 긴장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오라고만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었죠.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영이도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아니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이나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아니면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다져먹고 있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네. 남친 어머니 경찰 기물이 나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연상이라며 걱정하며 푸념하자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아들이 연상을 좋아하겠냐며 사진 좀 보여달라길래 보여주었는데 동창 중 한 분이 기겁을 했답니다. 바로 그분이 김영진 씨 엄마였다고 했어요. 하필 김영진 씨 엄마랑 남친 엄마가 동창이라니 정말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친에게도 과거 동거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은 했었지만 입 다물면 모르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나를 쫓아 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 속 시원히 과거 미국에서의 전남친과 동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영원히 속이고 싶었다고 했고 어머니가 아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젠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남친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남자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 거라며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남친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상견례를 앞당기자고 했어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면 따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빨리 밀어붙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에 억지로 나오신 남친 부모님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으셨고 저는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눈치만 살피고 계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고 간 뒤에 저희 엄마가 구체적인 결혼 절차에 대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서두르셨으니 아쉬운 대로 신혼집 장만은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연이어서 미국 유학 보낼 만큼 부유하다고 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4편 포스코 더 샵으로 가격이 9억 3천 정도 하던데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따로 예단 임무를 생략하기로 하죠. 저는 아들 몸뚱아리만 보내겠습니다. 억울하시다 생각되시면 결혼 물리시면 됩니다. 남친 어머니가 작정한 듯이 완전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이 콩얼만해졌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눈치 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드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같으면 며느리 될 아가씨가 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수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깜찍하게 숨기고 아들한테 접근했다면 그래도 어이어 결혼하라고 떠미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 쪽에서 신혼집과 결혼비용 다 대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망발이냐며 테이블을 치고 뚜껑 열렸습니다. 남친도 자기 엄마를 제재시켰고요.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남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과거가 있어도 좋다고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하시려면 따님 포장 잘해서 보내세요. 하시고는 상견례장을 나와버리셨습니다. 뒤따라서 남친 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인사만 하고 나와버리셨고요. 저의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딸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해보셨으니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상견례장에서 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라고 타일렀습니다. 남친은 다시 들어와서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남친 부모님이 무례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사실 남친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님이 저래도 싫어하시니 무시하고 결혼한다는들 행복할지도 의문이 드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본 뒤에 생각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5세 5살 난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 직원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했고요. 그 전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주말에 친구를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 한참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카페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계속 따라오더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다 보니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맞지?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왜 따라온 거냐고 묻는 거였는데 다짜고짜로 네 아들이니? 하고 물었어요. 네. 몇 살이니? 5살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 자꾸 제 아들한테 관심을 두는 거였어요. 좋겠다. 쳐다들이니? 네.
좀 불쾌했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다 했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다니 거기에다가 소름 끼치게 내 아들한테 할머니 미소 지으며 쳐다보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정말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본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우습네요. 넌 여전하구나 하고는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마귀알몸 같은 여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소금이라도 있으면 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친의 어머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표독스러운 아줌마네요. 저 아줌마 때문에 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전 남친이 소탈한 성격이라서 전 남친의 집안이 그렇게도 대단한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여자로서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서야 대골 같은 집을 보고서 전 남친이 잘 사는 집에 자식이 없구나 싶었죠. 전 남친이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그렇게 제가 상처받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전 남친은 치대생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뜬금없이 치대 연극부 동아리가 학교 강당에서 공연한다는데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극을 간간히 취미 삼아 보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안내 팜플릿에 이름 석자를 동그라미 쳐주면서 일전에 저에게 말해주었던 친오빠의 친구인 서봉수란 오빠가 오늘 메인 분의 주인공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분정을 해서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뭐 연극은 봐줄만 했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온 것 보니 대단해 보였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연극 연습을 어떻게 다 하고 무대에 올렸는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1부가 끝나고 2부 후반부쯤에 관객을 대상으로 관객에게 눈을 감아달라는 멘트가 나와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주변이 부산하더니 내 무릎에 누군가 무엇을 큼지막한 게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좋다는 멘트와 함께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 중에 한 분 중 아주 아름다운 분에게 제가 진솔한 사랑의 고백의 표시로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저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지? 하며 찾다가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무릎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눈에 띄게 얹어져 있었거든요.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러더군요. 봉수 오빠가 너한테 프로포즈 한 거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더라고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프로포즈? 난감했습니다.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잠깐 동안이지만 저를 비춰주었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는 무대의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잘 모르고 있고 그저 친구 따라 온 것뿐이라서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신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쑥스러워서 대시하기가 힘들었는데 연극 무대에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데뷔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녀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본을 각색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믿어주고 받아주면 정말 행복하겠다며 무대 연극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손뼉치면서 화두를 던졌고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하고 옆에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보야 너한테 하는 소리잖아. 오빠 멋있어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고 있었다니 안 믿겼어요. 마지막 무대 피날레를 마치자마자 분장한 채로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손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 했기에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생판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옆에 친구는 좋아 죽더라고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서봉수란 남자의 친구인지 후배들인지 나타나서 꽃가루 뿌리고 난리 났습니다. 참 독특하고 유별나다고 생각했었죠. 제 취향은 아니라서 예의상 손잡아 준 것뿐인데 난리 발광이었어요. 분장한 얼굴이라 진짜 얼굴도 모르는데 바로 사귄다니 말이 되나요? 약간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열정만 앞서는 순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인연이 된 서봉수란 사람은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도서관에서 오며 가며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여동생과 친한 친구인 걸 알고서 친구를 통해서 호구조사를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훔쳐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조별과제 모임 때문에 주로 도서관 1층 휴게실 공간을 자주 사용했는데 제 친구한테 정보를 입수하고 저를 보러 휴게실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인상적인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름 엄청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별로였지만요. 친구 말로는 자기가 그동안 친오빠한테 들어왔던 말이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만한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적극 사귀어보라고 밀었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 말고는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그닥 끌린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사귈만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달이 되었을 때 선후배 총동창회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선배들은 부부 동반이고 후배들은 결혼할 여친을 데리고 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때 서봉수 씨는 그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냥 저는 일상적인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 큰 행사였던 겁니다. 대형 카페홀을 통째로 빌려서 선후배 간 인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참석한 여친들은 모두 다 졸업앨범에도 미래 배우자로서 함께 사진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여친이 없으면 혼자 참석하는 기본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선배들에게 저를 차례차례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벤트를 열더군요.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들고서 프로포즈를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모두들 결혼할 여친만 데리고 오는 자리라서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저나 서봉수 씨나 꽤나 웃음꼴이 되겠더라고요. 서봉수 씨는 꽤나 무대 체질인 것 같아서요. 남들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보였어요. 친구는 공부도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벤트나 그딴 거 신경 안 쓰는데 얼마나 대단하냐고 복 받은 줄 알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즐기는 것 같아서요. 서봉수 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자기 만족 같아 보였어요. 결론은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서봉수 씨 졸업 앨범 사진에 올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선후배 앞에서 한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으니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서봉수 씨가 진심을 말했어요. 사실 쪽지 시험이다 뭐다 해서 자주 못 만나서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늘 불안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언제라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몸만 오면 된다고요. 그 말에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날부터 매일 저희 엄마한테 서봉수 씨가 전화했어요.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며 좋은 사위 되겠다며 살갑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모든 조건이 좋았었죠. 치대생이라면 열쇠고리 몇 개 정도 요구하는 집도 많다던데 그것도 싫다 하고 몸만 데리고 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예단 예물도 모두 허례이니 생략한다 하고 결혼만 빨리 서두르고 싶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결혼은 아직 이른 나이이기도 했지만 혼수를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고 모든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하겠다며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하고 병원 차리는 것도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친구 말로는 서봉수 씨네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집안도 부유하고 치대생이고 저만 좋다고 몸만 오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찰지게 잘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말로는 서봉수 씨와 결혼하는 것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랑 사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너무 놀랐어요. 일하는 아줌마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가정주부라고만 했는데 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거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넓은 거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봉수 씨가 장남이었고 동생 2명이 유학 가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이 2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봉수 씨가 자기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까 꽃만 선물로 해드리면 된다고 해서 꽃다발을 한아름 예쁘게 들고 갔어요. 서봉수 씨 아버지는 학자 타입의 점잖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서봉수 씨 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던지 표독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봉수 씨 아버지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더니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초면에 미안한데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다고 먼저 일어나셔서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도 따라 일어나서 예비 시아버지 따라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서빙해주던 아줌마가 식사 먼저 하라고 서봉수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서봉수 씨가 편하게 밥 먼저 먹자고 해서 그 큰 집에 둘만 앉아서 단촐하게 식사했네요. 식사를 다 끝마칠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고 식사가 끝나자 차 한잔 하자며 내실로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신다길래 따라갔어요. 서봉수 씨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물으셨어요.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봉수 씨가 처음 주인공으로 데뷔한 연극 무대에서 먼저 사귀자고 제안했고 그때부터 사귀었다고요. 그리고 부유한 집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왠지 분위기가 냉랭해서 조금 불쾌했었거든요. 아들의 결혼할 여친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한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고 또 한 분은 핑계거리도 없이 초대해놓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대놓고 너 마음에 안 들다고 보여주시는 것을 뻔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잘 사는 집이니 없는 사람들 벌레 보듯 한다더니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싶었네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말이 오고 가는 게 정상이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저도 당황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봉수 씨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서두른 거라고 했더니 그건 핑계라고 하면서 치대생에다 부잣집 아들이니 빨리 잡아서 후딱 결혼을 해버릴 작정이 아니었냐며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생활비를 지급해 줄 테니 서봉수 씨와 동거는 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피임한다는 조건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만 내연녀로는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참 희한한 말을 다 듣고선 무척 놀랐습니다. 뜻밖의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뒤집어 엎어놓고 올 것을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드님 말씀 따라 아드님이 결혼할 여자로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볼짝머리 없이 감히 어른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맘대로 일어나니? 하시면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추잡스러웠습니다. 처녀는 맞니? 아무리 우리 아들 내연녀라도 이놈 저놈 거친 애는 절대 반대다. 내가 뒷조사하지 않아도 되겠니? 라고 했습니다. 저를 완전 물건 취급하며 모욕 주시는데 고상한 얼굴로 위장한 시커먼 민낯을 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실망이네요.
고상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치신 분인 것 같네요. 아드님 내연녀 찾으신다면 저는 마다하겠으니 뒷조사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주 기분 더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봉수 씨를 한번 째려보고는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따라 나오던 서봉수 씨 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에게 굵은 소금 한 대박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불쾌하게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 저를 향해서 재수없다며 대놓고 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제가 밟는 곳마다 따라 나가면서 문 밖에까지 소금을 뿌리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서봉수 씨는 자기 엄마에게 미쳤냐며 소리 지르는데 되려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는 돈 주고 사서 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으로 뽕을 빼겠다는 여자가 정상이냐고 야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정원 마당을 거쳐서 대문 밖으로 걸어가는 자리마다 뒤따라오면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워서 눈물까지 다 났어요. 서봉수 씨는 쫄래쫄래 따라 나오면서 자기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자꾸 미안하다며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바로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의 유급당하고 휴학까지 했다고 했어요. 몇 번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 뒤로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혼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친구를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뒤에다 소금 뿌리는 걸 보고는 서봉수 씨도 정남이 떨어졌어요. 소식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손잡고 가는 내 아들을 보고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서봉수 씨 핏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걸까요? 돈으로만 온몸으로 처발랐지 인성은 시궁창에 걸레만도 못하는 수준이라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아들 보고 그런 상상을 해서 따라왔다면 정말 구역질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만난다면 꿈 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별짓거리를 다 해서 부잣집 만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은데 더러운 당신의 피는 전혀 섞여 있지 않으니 불결하게 내 아들 쳐다보지 말라고요. 오늘같이 재수없는 인간 만날지 모르니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재나 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처럼 우연이라도 다시는 서봉수 씨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남편 사연으로 간암으로 생사를 다투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병들어 왔는데 누구세요? 란 주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55세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뵈었었죠. 시아버지 연세는 85세가 되셨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시아버지에 관해서 해줄 말이 없다고만 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손이 시누이를 통해서만 대충 시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네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시자마자 어이쿠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거실에 대자로 들어 누우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마침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던 주말에 오셔서 망정이지 다른 날 오셨더라면 참 난처했을 뻔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얼굴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많이 늙으신 시아버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이왕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날 수 없다며
대자로 누워서 끙끙 앓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데 남편은 화가 난 모양으로 베란다로 가더니 한참을 안 피던 담배를 피더니 그때까지도 자기 집처럼 대자로 누워있는 늙은 시아버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려다보더군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얼른 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방구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기를 2시간 누워 계시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네가 며느라가냐? 하고 물으시길래 네 하고 짧게 대답했더니 밥 좀 다오 배고프다 하시네요. 여전히 누워서 머리만 살짝 쳐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밥 못 주니까 아버지 집에 가셔서 잡수세요. 하고 무참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밥 차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놀랐어요. 남편은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재촉해서 할 수 없이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늙은 시아버지를 현관 쪽에다 끌어다 놓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편이 조곤조곤히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문을 열고 빼꼼히 내다보니 억지로 시아버지 발에 신발을 신기고 밖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연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일어서서 걷지를 않으시고 마치 사지마비인 것처럼 총 늘어져서 남편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양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 황당했네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다니. 무슨 일이지? 하고 무척 궁금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서 잘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산다고만 들었을 뿐이라서요. 친우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 해서 시아버지가 찾아왔었노라고 말했더니 이제 돈 떨어지고 챙겨주는 할머니가 없으니 기대려고 온 거네. 옳기는 모른 척하고 오빠가 하는 대로 그냥 둬요. 했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사라서 옳겐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선뜻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줘?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튼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배를 계속 누르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라네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더라도 너무 심하게 내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문 열어주지 말란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네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풀어줄 겸 해서 와인 2잔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냐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와인 한 모금씩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마디가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다. 하지만 왜 그런지 말해주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법대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오롯이 혼자 집안 살림과 생계를 도맡아 했던 어머니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응급실로 직행해서 검사를 대충 받아보니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간암 진단이 나왔대요. 어머니 나이 51세 때였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학금 받아가며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평소 희망이었기 때문에 간암 진단 받았어도
동생은 신경 쓸까 봐서 알리지 않았었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만으로 쓰면서 살았고 한 번도 돈이란 걸 벌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세숫물도 발 씻을 물도 다 가져다 준 물로만 씻었고 차려진 밥상에 밥만 드실 줄 알았지 숟가락 수저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줘야 할 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의도식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됐었는데 그걸 혼자 틀어쥐고서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식들에게조차도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시면서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한테는 물 쓰듯이 인심을 썼다네요. 처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쓰면 최고다고 넘버 원이다라고 치켜 세워주니 그 맛의 보증이다 뭐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처자식은 거지같이 대했고 시어머니는 종년 취급하고 자식들은 그 종년의 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다네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꽃감이나 육아가 있으면 자식들 먹을까봐 벽장에다 열쇠 채워놓고 혼자서 몰래 먹었는데 먹다가 들키면 침 흘리고 쳐다보는 강아지 새끼한테 던져주는 것 마냥 하나씩 툭 하고 던져주는 게 다랍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벽장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네요. 밥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겸상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지대 같은 자식과 마누라가 자기 먹는 반찬을 손대는 걸 용납 못한답니다. 고기도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줘야 했고 자식은 먹다가 남은 걸 먹으라고 옛다 하고 던져준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맛있는 반찬에 두어 번 젓가락질하면 못 먹게 젓가락으로 막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만 먹어 라고 해서 밥상 앞에서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거짓대 마냥 아버지가 밥 먼저 먹는 걸 쳐다본 다음에 남은 반찬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반찬 꼼쳐두고 아버지 몰래 방에 숨어서 먹일 정도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엄마가 밖에서 나가서 죽어라고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거였고 생활비 한 푼 안 내놓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우기도 지치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양장 재봉 기술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책값도 내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복노릇만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고도 엄마가 재봉일로 바쁠 때 한 번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 도박이나 노름이나 술집에 아줌마들 만나고 다녔다네요. 돈 많고 땅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두 분은 일본에 유학을 보내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시아버지는 겨우 중학교만 공부시켰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이뻐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농사 지으며 그 많은 땅들을 지키라고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 머리 나쁘고 게으른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할아버지가 땅 지키며 농사 지으면서 고향 땅을 지키라고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땅을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도 있었는데 고모들한테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혼수만 잘해서 보냈지 따로 땅을 물려주지 않아서 맨날 아버지를 꼬드겨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사이를 더욱 갈라놓게 하면서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호시탐탐 노리더니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없던 대형 선박을 사들여서 선박업을 시작했는데 보증을 사달라 하고 또는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하고 갖은 가문이설로 두 고모들이 하이네처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에 침을 흘리며 이리저리 뜯어먹으니 시아버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뜯어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집에 가면 기생들이 갖은 교태를 부리며 반겨주니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셨다네요. 그리고 가열차게 시아버지의 유산의 상당 부분을 큰 고모의 선박업에 투자했었는데 불법 약물 밀반입 건으로 일본에 강제로 납포되어서
그 많은 투자 금액과 보증 선고까지 해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주택 건설업이 한창 붐이었던 시절 작은 고모와 고숙이 시아버지의 돈으로 건설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다가 고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시는 바람에 받을 돈은 사라지고 줄 돈만 줄을 서니 시아버지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서 준 것도 다 갚아줘야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도 다 두 고모님들한테 한 큐에 날려보내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더래요. 두 고모들이 미안해하고 자기 오빠가 최고다며 시아버지를 축켜 세워주니 그것으로 됐다는 듯이 너무 너그러웠는데 자기 처자식한테는 거지 비렁뱅이 보듯 인색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처자식에겐 돈 한 푼 안 쓰고 혼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대대로 잘 지키라고 유언까지 하신 한옥 대골 귀화집도 처분하고 두 고모들의 보증빚과 사업적으로 진 빚까지 다 갚아주느라 그 많은 땅과 농가밭을 팔아 헤쳐 드셨다네요. 그리고 남은 돈을 마누라나 자식들 중에 누군가 훔쳐갈까 두려운 듯이 커다란 금고 속에 숨겨두고 금고가 있는 방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은 오빠인 시아버지가 영원한 봉이어서 항상 살랑살랑 거리며 시아버지를 지능적으로 잘 꼬드겨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딱 갈라놓으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아버지 돈마저 야금야금 훑어두시려고 문턱이 닳도록 시시때때로 드나들었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처자식보다도 두 고모에게만 돈을 썼고 거짓말 같지만 처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썼답니다. 두 고모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아야 시아버지 돈을 뺏어가기 수월해서 어떡하든 시어머니와 조카들에 대한 중상모략이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간사하게 잘하면서 시아버지를 이용해 잡수는지 시아버지는 두 고모들을 끔찍이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남들은 밥을 굶고 사는 집도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했다네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두 고모들의 시짜짓에 힘들어했고 시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고통받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진 때도 두 고속들이 모두 바깥에서 비명 행사해서 불쌍하다고 시아버지가 한약으로 몸보신 시켜준다며 오라고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시어머니가 해준 밥상에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에 그렇게 퍼질러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쥐어주면서 동생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처자식 한약 한 번 안 쥐어준 사람이 두 고모들 위해서 한약을 척하니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다려서 잘 해먹이고 보살피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네요.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자작이다는 둥, 왜 생활비도 안 주는데 자식 낳고 살았냐는 둥,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세상 일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 경험과 환경을 둘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렇듯 여자들이 핍박받고 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두 고모들을 병간호하듯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밀린 양장 재봉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로로 쓰러졌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시아버지는 전혀 몰랐었다고 했고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남보듯 하면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다네요. 뻔뻔한 두 고모년들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람에 자기들만 난처해졌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간암 판정이 났을 때에 친척 중에 의사인 사촌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간암 방면의 명이라고 소문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랍니다. 그런데 두 고모들이 여기에도 큰 병원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굳고 마다했다네요. 두 고모년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네들을 성가시킬까 봐서 그랬다는군요. 참 간사한 악귀 같은 존재들이었답니다. 지네들 둘씩이나 와서 아픈 치레하면서 한약 다려 먹이느라 병이 들었는데
행여나 병간호하랄까 봐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천벌받을 거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말하더랍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좋겠다 싶어서 아가씨가 하는 수 없이 그때서야 간암 진단받은 지 꽤 지난 시점에 울면서 시어머니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남편은 지금도 그 아리고 슬펐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라니. 이제 고시만 합격하면 엄마랑 동생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어찌나 울음이 나오던지, 엄마가 불쌍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때의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혔답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가 보니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랍니다. 얼굴이 약간 부었을 뿐 병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안색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생겼다네요. 담당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고서 서울로 가는 것을 결정했답니다. 남편이 아는 친척을 총동원해서 간암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시아버지는 병원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의사는 자꾸 보호자를 찾는데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보호자를 자청하니 의사들도 아버지 오시라고 하는데도 네 알아서 하라면서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네요. 물론 병실엔 소식 듣고 찾아온 친척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병실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어린 동생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래요. 그 와중에도 동생 혼자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시아버지가 집안 살림 해가며 병간호하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하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무슨 돈지랄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으러 가냐면서 돈 있어도 못 준다고 하면서 기를 쓰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 아까워서 엄마가 죽어도 좋아요? 하니까 니 미럴 죽든지 말든지 지 팔자 소관이지 나하고 뭔 상관? 니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전 돈 때문에 엄마 죽는 건 못 봐요. 아버지가 안 내놓으시면 강제로 뒤져서라도 뺏어서 가져갈 테니까 좋은 말할 때 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금고가 있는 방에 주섬주섬 들어가길래 남편이 이때다 싶어 잽싸게 따라 들어갔다네요. 금고문을 열려다가 닫아버리는데 남편이 강제로 금고문을 열어서 보니 돈 뭉치가 한가득 있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방 한 칸을 해주지 않았다니 순간 기가 찼다네요. 사실 그때 남편은 방 구할 돈이 없어서 선배 소개로 가정집에서 기숙하면서 과외교사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지거리 퍼부으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에 있는 돈을 한 뭉탱이 집어들었답니다. 그걸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까운 내 돈 하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그 돈 또 엉뚱한 데다가 날려버릴 게 뻔해서 오히려 남편이 더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까워 미치겠더랍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남편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이 돈으로 아버지 때문에 병든 엄마 치료해야 되는데 아까워요? 하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자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남편은 그때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밉던지 아버지 돈 간수 잘하세요. 엄마 병원비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진 최대한 치료해야 되니까 아셨죠?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마치 내가 돈을 훔쳐가는 생도둑 보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바쁘게 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약 후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의사의 진료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경과는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정신없는 중에도 병원에 한 번을 내다보지도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사는 두 고모년들은 병원에 자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을 내다보지 않더랍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엄마를 간호하는 동생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자면서 고생하는 줄 알면서 한 번도 고모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문턱이 닳도록 자유롭게 드나들던 인간들이 끽소리도 안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장기 입원할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에 저와 동생이 기거할 만한 전세방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단판 짓고 올 생각으로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몰래 집도 팔고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정말 힘 빠지고 기가 차더래요.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 고시 공부하라고 신경 안 쓰이게 직접 마누라 병간호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셨나 하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마누라 병원비 되게 아까워서 버리고 도망친 거였답니다.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병원비며 동생과 엄마의 옷가지들도 함께 다 사라져서 망연자실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장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휴학하고 과외를 몇 항씩 해가며 급한 대로 월세로 방을 구하고 죽어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용을 쓰고 다녔답니다. 속 모르는 선배들이나 교수님은 돈독이 올랐나라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고시 공부 안 하냐고 하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간호하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라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티지 못하시고 병원에 이송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아버지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들었다네요.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맘만 먹으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이젠 더 이상 그 면상을 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로 찾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간간히 한 번씩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아무 말 없이 내보내곤 했는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곤 하더랍니다. 아마도 일하는 사무실로 오면 큰 소리로 멀리 내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이젠 집에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여자도 도망갔을 테고 몸은 아프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모양인데 처자식을 버렸으면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또 집에 찾아올 것 같으니 아무리 처량한 모습이어도 그 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알았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또 찾아오시면 어떤 일 있어도 문 열어두지 않을 거고 바로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많이 가엾습니다. 그 옛날 시아버지랑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훌륭하신 어머님의 아드님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남편과 함께 어머님 산소에 가봐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윗동사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8년이나 나는데 결혼은 늦게 하셔서 저희 애들보다 나이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애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잠깐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간 좀 내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생전 무슨 부탁이란 걸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서 무슨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친정 어머니께 아들을 맡겨놓고서 형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착잡한 표정이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내심 걱정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추천하는 보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용기가 안 나서 함께 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도 그 나이 먹도록 흔하디흔한 사주 한번 물어보러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아무한테나 듣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서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믿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승용차로 교회로 한참을 가더니 비포장길을 또 한참을 갔는데 어느 남자 앞에 섰어요. 평범한 흔한 불교식 작은 절이었는데 문을 열고 내실로 길다란 통로를 따라 들어갔는데 겉보기에는 다르게 건물이 상당히 크더군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형님과 저만 조용히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정말 혼자 왔으면 다시 돌아갈 뻔한 각이더군요. 들어가는 통로가 드낮인데도 불빛이 차단이 되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으스스하니 썰렁하기도 하고 빨리 그 통로를 벗어나고 싶더군요. 제일 끝방으로 형님이 들어갔어요. 사방이 신당으로 차려져서 울긋불긋한데 가운데 앉아있는 보살이란 분은 승복을 입고 계셨는데 쪽진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너무 조용한 이곳이 익숙치 않아서 숨죽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어서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보살이란 분이 어느 분이 보실 거냐고 하길래 형님이 먼저 봐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 보살이란 분이 바로 혀를 찼습니다. 고개도 흔들더라고요. 형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남편과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버님과 잘 살고 계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보살이 답을 했어요. 이혼은 대박인데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왜 이 결혼을 했냐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상극 중의 상극을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힘이 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온 건데 결혼을 왜 했냐니 저런 말을 함부로 해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당연히 형님은 그 말에 크게 낙심하면서 이혼하면 괜찮겠냐고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은 대박인데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사주풀이 얘기를 하면서 혀를 차면서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상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주가 만났기 때문에 매사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아버지 사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자식복도 없다고 단칼에 무배듯이 잘라 말했습니다. 형님은 자식까지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흐느끼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그 보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형님한테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소리를 듣기 좋으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혼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 이혼도 할 수 없는 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과 딸의 사주도 그대로 물려받다는 말에 오열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먼 데까지 왔나 싶어서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보살이란 분은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고집부렁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라든가 하는 말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왜 결혼을 해서 고생을 자초했냐고만 탓하더라고요. 형님이 저보고 같은 형제지간인데 저희 남편은 어쩐지 물었어요. 괜히 긴장되고 손에 땀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너무도 뜻밖에도 여기는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심은 되었어요. 큰애인 딸을 물어보니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공부면 공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나만 못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가 좋아서 둘 다 잘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물었더니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자주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한테는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안 좋아지니까 피해야 하는데 저희네는 부부싸움을 해도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형제라도 완전 다르다고 비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고 했어요.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집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울타리를 계속 보수해가며 지킨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가정적인 남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위에 들어서 돈을 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에게는 그 사주가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다고 단정짓더군요. 남편의 건강을 물었더니 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집안 내력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뜬금없이 장이 좋지 않으니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기만성형으로 말년운이 채여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나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형님은 그 암자에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딴 거 믿을 것이 못되니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그때쯤에 형님과 아주머님이 크게 부부싸움 하시고 형님이 애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형님 집에 오셔서 애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으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시부모님한테 대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냥 두 분이 싸우셔서 집 나가신 줄 알았는데 시부모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로 불만의 내용은 아주버니가 장남인데 시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 차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겠다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 집도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였거든요. 형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대꾸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시어머님께 형님이 그동안 식당을 차리려고 조리살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을 차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집을 나가게 된 거라면서 돈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식당을 차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잘 되는 식당도 요새 폐업이 속출하는데 굳이 힘든 식당을 해보겠다고 하냐고 하시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식당 차릴 생각만 했냐면서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뻔히 아주버님 월급과 경제력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시부모 돈으로 식당 차릴 생각을 했다고 여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을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더 이상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의논 끝에 식당 차리는 일체를 다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의 처사를 아주 괘씸해 하셨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못 이긴 척 집에 돌아오셨고 그동안 형님이 눈여겨봤던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식당을 인수하자 배달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형님과 함께 식당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공장 단지 내에 있는 식당이라서 경쟁업체가 많이 없어서 식당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형님이 또한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배달도 많이 늘어서 배달과 홀주방 직원들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안정권에 들어갔는데도 시부모님에게 가져간 돈은 갚을 만도 한데도 한 푼도 갚지 않으셨고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으로 형님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고 가전제품 싹 다 바꾸고 갖가지 사치품들을 다 들여놓으시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힘드실 때는 오셔서 형님네 애들을 다 챙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네 부부가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시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요. 그 사실을 아주버님과 형님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네는 형님네 집을 시부모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조금 돈을 보태주신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함께 저녁 먹자고 부르셨어요. 시부모님과 형님네 애들과 우리 애들 삥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형님네 둘째 애가 갑자기 할머니를 부르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가 도둑놈이야? 하는 거였어요. 모두들 그 말에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님이 작은 아빠가 왜 도둑놈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작은 아빠는 도둑놈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누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물으니까 작은 아빠라고 했어. 어린 조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참 어이가 없어 했어요. 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애들 앞에서 말조심도 하지 않는다면서 못된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기분이 불쾌했는지 먹던 밥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몹시 심기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네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작은 엄마한테는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하니까 불려시. 그럼 할머니한테는 뭐라 했는데? 망구탱이? 응, 망구탱이라고 했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한댔어. 작은 아빠가 뺏어간댔어. 엄마가 집을 나간대. 아빠한테 그랬어. 할아버지 돈을 뺏어오라고 했어.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애가 어른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웃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녹음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아버지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앞전에 식당 차려달라고 집 나갔을 때도 둘이서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고 있었다시면서 이번에 너네들 아파트 분양에 돈 보태주는 줄 알고 배 아파서 저런다시며 아주 괘씸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조카 입에서 도둑놈이란 소리를 듣더니 입맛이 떨어진 듯 저녁 식사하다가 중단했고요. 저는 그나마 도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려시라고 불러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애들 앞이건 아니건 간에 욕을 해댔으면 어린 조카가 저리도 읊어댈까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단 어쩌나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모른 체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형님이 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참에 직원도 더 뽑으면서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속셈이 뻔하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런데 왜 같은 방법을 두 번씩이나 쓸까요? 아마도 처음 썼던 방법이 너무도 잘 먹혀 들어가서 재미 붙은 거겠죠. 우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약은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또 시어머니께 부탁했다네요. 저렇게 열심히 식당 일을 하는데 가게 확장하게 돈 좀 보태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보기만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직원이나 알바 아줌마를 쓰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못 쓴다고 하면서 죽는 신용을 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을 불러앉히시고는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손이 바쁠 테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함께 식당 카운터 일을 돕겠다고 하셨고 저녁에는 작은 애가 퇴근해서 가게 일을 도우면 된다시면서 애들 엄마도 없으니 애들은 아빠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차피 그 식당은 시아버지 당신 돈으로 차린 것이니 큰며느리도 집 나간 마당에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업일지와 배달 명단을 넘기라고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이라 놀란 아주버님은 식당 영업은 힘들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나가서 식당 차려주면 들어온다고 해서 식당 차려줬는데 싫다고 나갔으니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시아버지께서 식당을 접수하셨고요. 제가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 간 사이에 식당에 나와서 주방 일과 카운터 일을 보면서 식당 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 식당에 와서 일손 도왔고요. 배달 명단과 영업 일지를 넘겨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가게 상호까지 바꿔버리고 가게가 바뀌었으니 전 가게 주인한테 배달이 안 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멍청하게 배달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아주버니는 할 수 없이 넘겨주었고 배달 미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주버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칫하다간 죽어라 읽어놓았던 식당을 동생네한테 뺏기게 된 터라 얼마나 집에 들어오라고 닥달했던지 며칠도 안 되어서 형님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카운터에 계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밀치는데 그런 또라이는 처음 보겠다고 하셨어요.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형님은 시부모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저에게도 자기 식당이니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식당을 뺏길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연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밀치거나 막말하는가 하며 참 우리 형님 이렇게 못난 여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에서 형님네 부부의 확실한 민낯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아주버님에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동생네에게 식당 뺏길까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온 형님은 바꾼 상호를 다시 자기네 상호로 바꿔달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상호와 사장이 바뀌었다며 혼선이 와서 신뢰가 생명인 점심 배달 장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서 고객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당에서 투닥투닥 싸우게 되니 홀 손님마저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1년 만에 식당을 접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후에 아주버님은 특별한 벌이도 없이 주식을 하시는 것 같더니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다 쏟아 넣고는 한 큐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또 아주버님에게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시키셨는데 시부모님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줄 돈이 바닥났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도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입주로 잔금도 치러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우습게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에게 다시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술을 왕창 먹고 한참 취해서 가다가 뺑소니 잘 치어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병원비도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있길래
남편이 대신 결제해 주었어요. 또 그 틈을 타서 시부모에게 빚이 있다면서 집 담보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미안하다며 돈이 진짜로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홀라당 경매로 넘기고 월세로 원룸살이가 시작되었는데 형님은 하늘 수 없이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 식당 주방 일을 나갔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시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자꾸 시부모님에게 기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어시게 해서 모성본능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돈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닫아버린 시부모님의 지갑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는 짓이란 걸 아셨던 거죠. 아주버니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돈을 탐냈던 형님의 계획이 수포로 가자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주식 때문에 집을 날려버린 일로 해서 제발 죽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노래를 불렀다네요. 반신불수가 인간이냐면서 구박하고 또 구박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주버니를 함부로 대하고 죽일 듯이 구박하며 협박식이니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4천만 원을 생활비로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지갑이 열렸다고 생각한 형님은 어이없게도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는군요. 그러면서 아주버니의 병원 물리치료를 핑계로 돈 요구가 끊임없었는데 더 이상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주버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자 반신불수인 아주버니에게 죽으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를 사다 놓고 마음껏 마시라고 하면서 수면제도 통째로 사다 주더라네요.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니 제발 빨리 죽어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주버니는 술에 취한 채 형님이 사다 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원룸에서 반신불구가 된 아버지를 학대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형님네 아들과 딸은 나중에 이때의 일을 선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네 아들과 딸은 반신불수인 아버지가 미워서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술과 수면제를 가져다 주며 자살하라고 방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 때문에 형님네 아들과 딸은 형님을 떠나서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떠나는지도 알 수 없고 형님은 아직도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뒤로는 시부모님이 극도로 형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히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씩 연락해서 어찌 지내는지 근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일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한다더군요. 병마와 외로움에 지친 듯이 보였는데 불쌍했지만 선뜻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딸 자식이 있는데도 저렇게 외면받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님을 보니 그때 그 보살이 말한 사주팔자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주로 인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